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내용을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국민의힘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며 비겁한 사법부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면서 이 대표 재판을 거론한 것은 물타기라고도 직격을 했습니다. 양측에 대한 입장차가 좀 뚜렷한데 국민의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사유야 굉장히 중대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구속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복귀해 보면 대통령이 딱 3번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나왔거든요. 체포영장이 바로 발부되고 이번에 구속영장도 발부되는 걸 보면 이제 이 고도의 어떤 이 판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고 그냥 주말 당직하는 판사가 그냥 했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이 증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직 대통령이 보면 물론 우리 법 앞에서는 성역도 없고 또 지위 고하도 없고 뭐 예의도 없다고 하지만 일단 현직 대통령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직무가 지금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거든요. 출국 금지됐기 때문에 해외로 어디 도피를 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비상계엄을 도왔던 주요 종사자들이 김영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모두가 지금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김영현 전 장관을 비롯한 우리 특전사령관이나 뭐 수방사령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증거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뭐 예우를 떠나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재명 대표의 경우하고는 왜 이렇게 형평성에 또 차이가 있느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정교사 혐의할 때 분명히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 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외로 해서 그때 구속을 시키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보다도 못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우리 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시작해서 서부지법의 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까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국민적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즉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라는 부분하고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차은경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차은경 판사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구속시키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이후에 이어지는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떤 것이 더 이익이 클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현직 판사가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은경 판사가 일단 지금까지 큰 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쉽게 말해서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평가한 것 같다라고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하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물론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또 구속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해서 이 누가 출입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CCTV를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압수수색을 경호처에서 막아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현직이기 때문에 뭐 본인의 어떤 뭐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아는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을 통해서 어떤 증거 인멸이나 입맞추기 정도를 시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 당시에 썼던 휴대폰도 교체해버렸고 또 텔레그램도 어플도 삭제해버렸다는 것은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바로 구속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계속해서 뭐 체포영장도 부정하고 법원도 부정하고 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중앙지법에다가
체포 적부심이라는 그야말로 거의 사문화된 어떤 제도도 신청을 했는데 또 기각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여왔던 모습들이 사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 태도가 상당히 불손했다라고 보이고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과거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 1심 판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가 됐잖아요. 그것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주장했었지만 유창훈 판사는 그 김진성 씨와 관련된 그 녹취록을 그때 당시 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케이스만 심리한 게 아니라 다른 케이스도 한 3, 4일 만에 다 해야 되는 그런 신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결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란죄라는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이신 거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배임죄, 그러니까 배임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조금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사실 사안이 너무 달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비교 선상에 놓는 것도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계엄이라는 거하고 내란죄는 완전 구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 위헌적이 있느냐 아니면 불법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면 되고요. 내란죄 부분 이건 형사상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법적으로 다퉈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면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굉장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면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고 그 이유가 휴대전화를 바꿨다, 텔레그램에서 탈퇴했다. 이걸 가지고 하면 이 국민들이 이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될까? 이래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는 형사재판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자기 방어권이 제한되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엇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구속을 해버리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자기 방어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아마 이 구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우리 헌법재판소의 3차 변론에도 이 탄핵 심판에도 어마어마하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 이 차은경 판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법전에 나와 있는 그 문헌대로 너무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이 숲은 보지 못하고 결국 조그만 나무만 보게 됐다. 거기다가 서부지법이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그게 법원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이 아닌 관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 이런 의도들도 많이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기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고요.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의적인 망신주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국 망신주기는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장이 이제 15글자다. 이 얘기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15글자였으니까 또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150글자였으면 15페이지였으면 또 지적을 안 했을까요? 저는 이것은 어쨌든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번에 구속영장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우리가 법원의 좀 결정에 우리가 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좀 트집을 잡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 좀 아쉽고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게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재작년이죠. 이제 23년도에는 그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그러니까 25%만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100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25명은 석방이 되는데 75명은 다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4년 전인 2019년도에는 기각률이 19%, 100명 중에서 거의 80명은 다 구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변호인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서 불구속 원칙을 좀 지켜달라 이런 호소를 많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구속은 된다는 점인 것이고 대통령도 사실 이제 뭐 17%건 25%건 어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나마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기각될 확률이 있었던 거지 거의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 지워버리면 거의 99% 영장은 발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구속률이 워낙에 높은 상황이란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영장실질심사에 한번 참석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구속된 것에서 참 아쉬운 마음이지만 어쨌든 이후에 있는 사법 절차에라도 조금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을 해서 난동을 벌이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여야 모두 이제 불법 폭력 행위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한 목소리였는데 그 배경을 두고는 좀 다르게 입장을 보였어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노총한테는 경찰이 좀 약하고 시민들한테는 강경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뒀어요. 근데 우리 그 대한민국의 경찰 공권력이 보면요, 그다음 민주노총 주도하는 여러 가지 집회에서 항상 약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대한민국 경찰이 동네 북이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경찰 공권력이 굉장히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어제 법원에 난입을 하는 그런 우리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공권력의 책임은 무조건 있다. 이건 어떠한 의미로 볼 때도 어떠한 뭐 명분이나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그 법원에 난입한 행동은 무조건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거든요. 결국 잘못이 있느냐 아니면 잘못이 없느냐를 따지는 최후의 보루가 그 판사 그리고 사법부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거기에 어떤 형태의 물리적 폭력이 가해진다, 뭐 난동이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지켜낼 수 없다는 건 분명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제 이렇게 우리 법원에 난입한 일부 폭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항의한 거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어떤 잘못된 어떤 형태로 나타난 시위이지 지금 우리 광화문 집회 또는 우리 그 한남동 집회에 있는 어떤 보수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하고 있는 그 평화로운 집회까지 폄훼돼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보면 어떤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의사 자유라는 게 정말 아주 신성불가침에 아주 헌법상 지켜져야 될 그런 기본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어떤 잘못된 일탈 행위를 두고 전체적인 보수 집회에 대한 어떤 선동으로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거기까지 확대 해석하는 그런 논리적 비약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잘못된 폭력 행위에 대한 입장 같은데 민주노총한테는 약하고 시민들한테 강경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비교의 대상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민주노총이 어떤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 폭력적인 면이 있었던 적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유리창을 깨고 그다음에 판사의 막 방을 막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부시고요. 그다음에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 어디 있냐고 체포하러 다니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공격한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저는 그런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노총의 평소의 집회하고는 조금 너무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저는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왜? 대통령께서 지지자들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어쨌든 지금의 어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근데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누구와? 국민들과 함께 라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지자들로 하여금 어떤 폭동 사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뜨거운 애국에 감사드린다. 이런 것들이 다 격려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이분들이요.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는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도 하셨어요. 그러면 법지식이 조금 없는 일반인들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률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경찰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변호인단에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하기 직전에는 극우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4년 전에 16 의사당 점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냥 폭동에 가담한 사람, 그리고 좀 주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10년에서 20년에 가까운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을 지지부진하게 한다고 하면 이 다음은 법원이 될 수, 또 다른 법원, 대법원,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이제 국회에도 이제 극우 지지층들이라든지 강렬한 어떤 폭동을 어떤 주도하는 세력들이 국회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특히 국민의힘이 여기에서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내가 서장하고 통화도 했고 훈방 조치될 것이다. 이러한 말투는 뭐가 위험한 거냐면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도 훈방 조치 당하는구나.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해서 또 다른 폭동 사태를 만들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면 저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또는 윤상현 의원의 메시지가 오히려 덧붙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담화나 메시지 또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떤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선동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선동으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선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도 체포영장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속영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학자들이나 형법학자들 사이에도 보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한쪽 방면으로 무조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까지도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거기다가 체포영장 발부도 보면 공수처법의 관할인 중앙지방법원이 해야 되는데 서부지방법원이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수처에서 보면 그동안의 모든 체포영장이요.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다 중앙지법에 했는데 왜 대통령에 대해서만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냐. 그것은 결국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법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쉽고 편하게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체포영장에 대한 부당성도 다투고 구속영장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적으로 뭐 대국민 담화나 메시지로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뭐 깨어있는 국민들이나 우리 보수 지지층들 중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주장에 동의하고 또 지지하는 그런 집회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절대로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부추겼다고 하는 건 너무 나간 거거든. 너무 나갔다고 보이고요. 특히 그 뭐 아마 우리 서부지방법원의 월담한 부분에 있어서 윤상현 의원이 훈방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 법원의 담장을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위법하고 불법한 건 맞거든요. 하지만 윤상현 의원이 그 사람들을 두둔한다거나 뭐 감싼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어떤 집회 하는 시위 과정에서 그런 법원의 문을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조금 위법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법적인 수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중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지 절대적으로 이게 뭐 이 선동해서 그리고 이거 폭동을 유발하고 물리적 어떤 충돌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뭐 오늘 국회에서는 관련 현안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경찰에 대해서 대비가 조금 중간 후반에 좀 허술해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그러자 야권에서도 큰 목소리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의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충분히 다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진영에 대한 어떤 보호 논리가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도둑이 이렇게 침입할 수 있도록 조금 경호를 게을리한 게 잘못한 겁니까? 물론 둘 다 잘못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일에 인과관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경비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 도둑의 절도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경찰들이 사실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무리 막으려고 했지만 사실 흥분해버린 시민들이 이렇게 밀어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넘어서서 경찰의 방패를 빼어가지고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찰이 어떤 무능력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 어쨌든 이 시민들 그리고 시민들 중에서도 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선동이 없는 폭동은 없고 주동자 없는 선동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전단팀을 좀 꾸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폭력에 가담해서 잡혀간 분들에 대해서는 휴대폰도 다 압수해가지고 누구와 전화 통화를 했고 누구와 어떤 메시지를 나누었는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갑자기 흥분을 해서 이게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정말 나름의 지령을 받고 계획적인 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폭력을 쓴 사람을 우리가 지적하고 비난을 해야지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소극적으로 맡았다 적극적으로 막았다 이런 걸 가지고 경찰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집회에서는요 경찰들이 항상 두들겨 맞았거든요.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패도 많이 빼앗기고 그때는 보면 그 집회 시위자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경찰력들이 너무 과잉 반응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또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찰 공권력이 이 집회나 시위에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아마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초유 사태를 맞이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문화가 굉장히 조금 폭력적이고 과격해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더 발전할 개연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권력, 특히 경찰 공권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어떤 경계라든가 경비를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서부지방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내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이 됐죠. 지난번에 재의결에서 부결이 된 이후에 이제 바로 바꿨고 합의 얘기했지만 크게 합의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야당 주도로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제2요건을 행사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당연히 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요. 네. 최상목 대행이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번 특검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둘째는 검찰이 하지 못한 예외성, 보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다시피 결국 또 민주당 주도로 협상이 불발되면서 결국은 민주당 주도의 야당 주도로 결국 통과됐기 때문에 여야 합의라고 하는 그 원칙 자체가 어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특검 이번에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특검에는 외환죄를 빼는 부분 그리고 제3자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진해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면 관련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수사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인지된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는 외환죄를 포함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별건 수사가 될 가능성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무차별적으로 된다. 두 번째는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모든 피의 사실은 만약 공표를 하게 되면 피의 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것을 위법하고 불법적인 게 되는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피의자들의 어떤 인권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강하게 나오는데 지금 특검 무용론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합의가 되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 기한이 한 20이 걸리는데 과연 특검에 수사할 게 뭐 있냐.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체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상태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그다음에 나머지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들이 모두 지금 수사가 끝나서 재판으로 넘겨진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 한 달 정도 뒤에 출범하는 특검이 그렇다면 이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대통령이 구속되고 지금 한 20일이 지나면 기소가 될 텐데 모든 수사가 끝나고 기소된 사건을 다시 특검이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특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저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만약 내란 특검이 출범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갖고 수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정무적으로 오판한 거다. 정무적으로 오판한 거다. 오히려 그냥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의 정당성만 부여하고 특검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이 사실은 무용지물에 가까운데 잘못된 정무적 오판을 한 것이 아닌가. 다만 지난 1차 특검에 대한 재의결을 할 때 보면요. 5분 정도가 그때 공개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이번에 4분 정도가 그 민주당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권성동 의원이 이 국민의힘 자체가 발의한 이 특검에 대한 나름대로 명분은 만들었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이 특검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정부적 오판이 좀 결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사 다 진행되면 특검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시기적으로 조금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검 무용론을 들고 나온 걸 보면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그 특검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둬도 이제는 늦었다라고 또 반대했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밖에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무용론이 조금 왜 말이 안 되냐면 일단 특검이 준비 기간이 20일이잖아요. 이 20일 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 가지고 대통령 측에서 파면되게 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잖아요.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사실 그 선거의 상황에 따라서 정치 지형에 따라서 이 수사기관들이 사실 태도를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검찰의 태도를 봤잖아요. 얼마나 민주당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딱 이런 뭐 전세가 바뀌어 버리니까 또 태도를 바뀌어 가지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대통령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특검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기소를 한 다음에요. 이 공소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가 아직은 검찰 출신도 있지만 뭐 판사나 변호인 출신이 있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면도 있고 또 이게 추가 기소를 통해서 또 남은 여죄들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번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분이 여야 합의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내란 상설특검은 200표 이상을 얻어서 국회를 통과했어요. 국회에서 표결 200표가 넘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에 특검 추천 의뢰를 안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일단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상설특검이 이미 발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의 권한이나 뭐 법원 쇼핑을 한다 이런 논란도 사실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체포도 거부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의 구속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조심히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특검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리면
사실 이 외환해체 같은 경우는요. 이 내란죄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 상황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끼리 해결을 해야 될 수 있는 어떤 일로 양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외환죄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3년 동안 전쟁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자꾸 다른 식으로 호도를 하고 이것 가지고 특검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니 저희가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줄였다는 점, 그리고 인지수사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거시는데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도둑이 가게에 들어가서 절도를 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힌 겁니다. 근데 도둑의 주머니에서 마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절도죄만 수사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마약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특검뿐만이 아니라 검찰, 공수처, 경찰 다 똑같이 인지하는 겁니다. 다만 영장을 다시 또 받아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자는 거는 사실상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5.7%포인트 상승하면서 46.5%,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하며 39%,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오차범위 바뀐 7.5%포인트로 벌어지면서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저 최근의 여론조사가요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은 여전히 탄핵 찬성이 우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제외하고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조기 대선 전국으로 넘어갈 텐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는 별거로 그럼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높은 정당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대부분의 우리 유권자들이 보면 결국은 민주당이 싫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싫어요. 이재명 대표는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여론들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동안 민주당에서 보면 지금 뭐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 때 보면 이재명 대표 주도한 그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다음 특검안을 계속적으로 발의하고 그 때문에 생긴 게 보면 국민들의 특검 노이로제가 생기고 탄핵 노이로제가 생기고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까지 된다면 이재명 대표 플러스 거의 뭐 범야권 189석 이거는 뭐 거의 뭐 괴물 행정부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보면 설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약간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결국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형 발언, 그다음 이성윤 의원의 어떤 뭐 이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면 뭐 가슴으로 맞아라든가 관을 들고 나오라든가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설화들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 결국 민주당을 과연 대한정당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과연 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겨도 되겠느냐 하는 이런 회의적인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또한 그 이재명 대표 그 특유의 계속적으로 말 바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그 비호감 이런 것들이 결국 굉장히 이렇게 조금 합쳐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이 지지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지가 높은 굉장히 조금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져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어떤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겼을 경우에 과연 안정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대한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조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이고 한편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도 지금 당장 민주당이 못하기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탄핵이 현실화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중도층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그러나 앞으로 정치적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정립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또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나름대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정당 지지도.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사실 뭐 오차 범위 아니든 바뀌든 저는 이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상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파면될 것이라고도
많은 국민들이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은 이제 분명히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어떤 1대1 구도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감과 국정 운영에 대한 미흡함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원망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좀 누렸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심사로 인해서 윤석열이라는 방파제가 사라져버리면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당신은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권력의 추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입법 권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야말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모두를 독점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는 누가 걸 수가 있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권력의 이동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2명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어서 이 탄핵 심사는 안정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형사소추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고 구속됐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최소 2, 3년이 가야 될 이 형사소추의 어떤 과정도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좀 지워버리고 지금의 사태를 조금 더 벌리는 것보다 하나씩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저는 민주당이 보여주고 앞장서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민생과 경제 그리고 누가 앞으로 정권을 잡아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이렇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 외교와 관련돼서는 트럼프 행정기 2기를 조금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앞장서서 우리가 조금 도와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다시 민주당에게 안정감을 느끼는 정당이구나라고 마음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뭐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조사가 있었어요. 이제 과연 다음 집권 여당이 정권을 연장해야 되느냐, 야권에 의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당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48.6%,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46.2%인데 첫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는데 3주 만에 또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거든요. 탄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차기 안보로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진다면 계속적으로 정권을 맡아도 된다는 평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의미심장한 평가라고 보여.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 여론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로 이 여론조사를 잘못 오독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키기로 가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또는 서부지방법원의 어떤 폭력적인 어떤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의 어떤 여론조사의 경향이 보면 국민의힘이 잘하거나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이 에러가 날 때 실책이 날 때 그 부분이 그대로 반사익처럼 이렇게 부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이슈가 아마 돌발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조사가 상당히 달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 40여일이 지난 이 마당에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 연장하는 게 처단났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아마 지금 선거법 항소심은 이제 집중 심리를 받기 때문에 아마 탄핵보다 비슷하게 아마 3월 중순 정도가 되면
아마 어떤 항소심의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것이 만약 1심과 같은 유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아마 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대선 판도도 상당히 조금 출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상 지금의 지지율이 이렇게 조금 역전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 우리가 대선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결과는 사실 정권 재창출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될 거다. 왜? 국민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희대의 사건인 비상계엄이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어쨌든 저지른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의론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하고는 조금 더 다른 문제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왜 차갑게 민주당에게 돌아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깊게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어떤 지금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어떤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어떤 계속해서 키우는 듯한 모습보다는 이것을 조금 하나씩 차분하게 수습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이 어떤 자영업자 94만 명이 폐업을 하고 환율이 올라가고 어떤 트럼프 이기 행정기 관련해서 우리의 수출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또 관세라든지 아니면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말 경제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장서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수사 내란 관련 수사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이제 이틀째이죠. 공수처는 공수처의 모든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오늘도 나와서 출석하라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하는 건 아니냐, 즉 구속 적부심이나 뭐 보석 신청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저는 뭐 구속 적부심이나 뭐 기소전 보석 모든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할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도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속이 되는 그 순간에 자기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가 됩니다.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되면 아무래도 밖에 나와서 변호사들도 좀 자유롭게 만나고 여러 가지 뭐 조언도 듣고 하지만 사실 그 우리 구치소라는 그 좁은 독방에 딱 갇혀버리게 되면 아주 제한된 그런 조언들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형사법에서 보면 대부분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도 아마 형사 우리 피의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것 같고요. 다만 서부지법이 아닌 지난번 체포 적부심처럼 중앙지법에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구속이 되는 그 순간에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또 하나 이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이것이 일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볼 때도 비상계엄이라는 거하고 그다음 민주당에서 발의한 그 탄핵 소추안 중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하지만 그 내란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증인들을 이 요번 주 목요일부터는 김영환 전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증인에 대한 그런 신문 절차가 또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탄핵 심판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구속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속 적부심 결국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얘기해왔던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부지법은 관할이 아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 본인의 어떤 주장들도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화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 그리고 아마 구속적부심이 통과되고 아마 기소 우리 뭐 전에 이 보석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또 기소 후에도 또 보석을 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법적 투쟁들, 법적 수단들을 다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잠깐 화면을 한번 보고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시가 지금 서울구치소 앞인데 보시는 것처럼 차벽이 설치돼 있고 지금 차량 통제가 되면서 좀 인원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공수처 차량이 계속해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제 오전 10시에 공수처 조사를 불응한 바가 있어서 혹시 강제 구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 구인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은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옥중으로 찾아가서 조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밖으로 이제 강제로 구인해서 나온 것은 처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이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으로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현재 차벽과 경찰들이 어느 정도 차량을 통제하고 공수처 차량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구속적부심과 기소전 보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수처가 서울구치소 가서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구치소에 방문해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도 많은 지소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추가건이 뜨게 되면 뭐 경찰이나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가지고 구치소 안에서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 이게 공수처가 무리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을 굳이 공수처까지 인치하는 경우는 사실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은 구속 당하기 전과 구속 당한 후에 변동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사기꾼이 자기 사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구속 당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변제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자기도 예상치 못하게 구속을 당해버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금액적으로 변제를 하고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재판부에다가 제가 이렇게 제 범죄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걸 다 변제해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변동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재판부에서 구속을 석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피해 구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측정하기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각될 확률이 아주 크고요. 또 보석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소하기 전에 보석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보통 구속 적부심까지 기각이 당한 후에 재판부가 정해지면 그 재판부에 대해서 보석을 신청을 하는데 그 보석조차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변동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생계에 치명적인 어떤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선처를 바라는 건데 대개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이 변호인들이 재판 전략으로 보석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바로 기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고 이것을 묵혀둔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묵혀둔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재판부의 어떤 의중을 떠보기 위함인데 이게 결국에는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반성은 하지 않고 계속 나가려고만 하는구나라고 괘씸죄를 적용할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피의자에게 신중하게 이것을 고려할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전략상에서 이것을 구속 적부심을 택하거나 보석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절대로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각의 서울구치소의 모습인데 저희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오전보다 지금 경찰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 공수처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오전 10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앞서서 이제 강제 구인까지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어차피 공수처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강제로 인체해 갈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방문 조사할 건지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공수처가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앞으로 20일 안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기소는 또 공수처가 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야 됩니다. 거기다가 구속 20일 중에서도 10일만 수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10일은 검찰의 수사기로 서로 양측 간에 합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일체의 수사에 불응하겠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여기에 방문 조사를 하든 아니면 강제로 구인을 해가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실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수처에서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은 약간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그동안 보면 공수처가
발족은 있지만 굉장히 수사 못하는 미운 오리 취급을 받았거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상당히 실력 없는 검사들이 공수처에 간다. 이렇게 굉장히 공수처를 폄하하고 조금 모멸감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약간 정치적 보복 비슷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 망신 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공수처가 너무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것 하면서 나름대로 공수처가 어떤 기관으로서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썼던 법인카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 검찰에서 그냥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수처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낼 게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 계속적으로 묵비권 행사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시비를 쓸 게 아니고 빨리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낫다. 공수처가 자꾸 저렇게 어떤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 모욕 주기 그리고 어떤 기관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 이런 걸 드러내고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한 말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구속적부심을 하는 경우는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구속적부심이 아까 우리 강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황이 변동이사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차은경 판사가 얘기했던 증거인멸에 상당한 우려가 있음 그 자체에 대한 판단도 저는 받아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차은경 판사는 증거인멸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 부분은 제대로 된 합리적 판단이었는지를 이번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청구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근거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적부심도 나름대로 청구할 만한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 분 다 이제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직 대통령,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대통령 수사가 됐을 텐데 당시에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전 대통령 신분이었는데 이 직접 교도소 구치소로 와서 여기 있는 방 하나를 좀 바꾼 다음에 조사를 했다라는 과거의 전례가 있어서 과연 그런 방식이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에 넘기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내 친정이 경찰인데 내가 조사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느냐 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친정이 검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출두를 했을 때는 사실 본인이 몸담았던 이 검찰 조직 후배들에게 조금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협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공수처가 역할을 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성급하게 어떤 민심이나 여론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더 이상 실익이 없으면 빨리 저는 검찰에게 넘겨서 검찰이 어떤 남은 사건을 좀 수습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